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약집 교재 627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이제 마지막 규정이죠. 48조, 49조, 50조, 51조 이런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위반 시에, 이 법령 위반 시에 다양한 제재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 위반 시의 제재는 크게 유형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벌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앞 시간에 우리가 5가지 행정처분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것이 있고,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었고, 자격 정지 처분,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등록 취소 처분은 38조에서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고, 상대적, 즉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때 학습할 때 우리가 취소 처분은 다 청문 대상인 행정처분, 그리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이지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점검했더랬고요. 각 행정처분에 따라서 사후 절차를 서로 비교표를 만들어뒀죠. 사후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각 행정처분 사유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지만은 그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도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응용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즉,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 자격 취소 처분의 효력,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쪽에 속하죠. 그거는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1조부터 우리가 쭉 공부했던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서 고려를 할 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등록 취소 처분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법제 10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효과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업무 정지나 이 자격 정지 이런 처분을 받아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효과가 지문으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격 정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마찬가지 결격 사유죠. 근데 그 결격 기간인 자격 정지 기간 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나 이런 식으로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은 이 자격 취소 사유도 되지만은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효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다음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이다라고 쳐봅시다. 아마 이렇게 임원인 사람들이 있죠. 임원. 그리고 DE라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D가 자격증 갖고 있고 AB가 또 자격증 갖고 있으면 AB, D가 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B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임원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도 결격사유가 되고 법인의 등록이 취소돼버려요. 그런데 이 임원이 아닌 D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D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든 지나치니까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가 되느냐, 자격정지를 받음으로써,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음으로써 결격사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다 지문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서나 요약집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소화시키기란 상당히 힘든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기본서나 요약집을 통해서 점검했던 법률적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응용해서 판단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만이 고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벌칙에 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행정형벌에 관한 것도 있고 행정형벌 그리고 행정질서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이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우리가 과태료죠, 과태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태료와 행정질서벌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과태료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요 두 가지 과태료 부과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제재분류표를 보면은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말고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그리고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나오는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그걸 제재분류표에 같이 수록을 해놨을 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과태료는 500과 100만 원짜리 두 가지 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위반 시의 제재 유형들 전부 다죠. 근데 이 제재분류표를 가지고 우리 교재 629페이지와 630페이지에 있는 이 제재분류표를 연습하실 때는, 계속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병과되는 경우가 한 가지 뿌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이 지정 취소 사유에 나와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되는, 이렇게 병과되는 경우는 한 가지 뿌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런 식의 문제도 자주 나오고, 병과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도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과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제재분류표를 열심히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벌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없다. 이런 걸 활용해가면서 그 제재분류표를 열심히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27페이지 보면은 2절에 양벌 규정 하는 게 있는데, 이 양벌 규정을 우리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보시면은 수험생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벌 규정은 단어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양벌이잖아요. 양벌 규정. 이 양은 양쪽을 말하는 거, 벌은 형벌을 말한다라는 거죠. 양쪽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쪽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해놓고, 이 등과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양쪽으로 보시면 된다. 이 등이 누굽니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이런 사람들이 등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등이 붙고 안 붙고 그 가리키는 주체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를 하시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등이라는 사람이 우리 48조, 즉 3년짜리나 요거, 그리고 1년짜리 49조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등을 형사처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거죠. 이 등이 3년짜리를 위반했으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등이 1년짜리를 위반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 하는 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형사처벌하는 거죠. 양쪽으로 형사처벌하는 거다. 그런데 이 단서 규정이 있어요. 다만 자 62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단서 규정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요 등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사실이 증명이 되면은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등만 형사처벌하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단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그 벌금형의 책임의 성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되는 거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벌금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결격사유 공부할 때도 판례 하나를 점검했던 것이 이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 사유였죠. 그러나 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면 결격 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가 되가 등록까지 취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벌 규정에 대한 이해도 다 됐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오프라인 수험생들이 자꾸 오해를 하느냐면은 이 양벌 규정하고 오해하는 것이 간주 규정을 자꾸 오해를 해요. 간주 규정. 이 간주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나오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하는 이 간주 규정을 자꾸 떠올린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이 양벌 규정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등이 이런 위반을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이 등의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만약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위반이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은 그 위반인데 그는 3년짜리도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격정지 사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는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 규정이 적용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게 되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반 내용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일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28페이지 3절에 과태료에 나는데 1번에 이 과태료는 500만원 과태료든 100만원 과태료든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서 부과 징수권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군지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청을 받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거든요. 그럼 이런 위반일 때는 당연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하겠습니까?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거래정보를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거든요. 그럼 그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징수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이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업무 정지 처분과 자격 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가중 강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늘린다, 줄인다 하는 게 가중 감경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법제처 작업이 한글 순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 감경이라는 한자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500을 초과하지 못한다, 10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도 마찬가지죠. 6월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29페이지와 630페이지는 원래 크게 한 페이지로 펼쳐서 봐야 되는 표인데 우리 교재의 편집상 뒷면과 앞면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보기에 좀 불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기본서에는 제대로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 안에 장글씨지만은 확대를 하시더라도 꼼꼼히 점검을 해가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다음 중 상대적 등사유가 아닌 것은, 절대적 등사유가 아닌 것은,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가리락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변과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40문제 시험 문제 구성을 분석해 보면은 이 제재 분류에 관한 내용이 한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 가까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문 5개 중에 하나의 답항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이 제재분류표가 기억이 다 되면은 또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각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꼭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631페이지 보면 8장이죠.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원래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물은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물어볼 만한 건 웬만큼 다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소화시키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거든요. 하면서 어떤 규정을 뒀느냐 하면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큼은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하고서 매수신청 대리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험 문제가 간간히 출제되는데 출제된 문제 범위 내에서만 학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제될 거리들은 다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할 때는 시험 출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이 대법원 규칙상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비교식으로 문장을 잘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요약집에도 비교표 형식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12가지를 법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규칙에서도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는 등록의 결격 사유를 또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식으로 점검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들 좀 점검한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은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나는 경매 매수인증 대리 영업만 하겠다 해서 법원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등록관청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으세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다. 그리고 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가 5가지나 되어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1번에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 경매 관련 유죄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났습니다. 그 경매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못 하느냐 하면은 민사집행법상 이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로 규정해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한은 7일이었죠. 그러나 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한은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죠. 그래서 숫자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점검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실무교육. 그리고 보정 설정은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다음에 합니다. 등록 요건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있어서는 실무교육을 마찬가지 받아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매수인증 대리행위에 의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부터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한 이후에 보정 설정하죠. 업무 개시 요건이니까. 그러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입니다. 보정 설정이.
자, 그리고 행정수수료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고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보정 설정 금액은 금액 기준은 똑같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이 대법원 규칙이나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다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중개대상물, 매수인증 대리대상물 범위 다 똑같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토지, 건축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매수인증 대리대상물의 범위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라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 이외에 겸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죠. 특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겸업으로 6가지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겸업은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입니다. 겸업은 아니고 즉 매수신청 대리 영업인데 그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가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7가지 행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이 매수신청의 보정 제공이다, 입찰표의 작성 제출이다, 차순위 매수신고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서 좀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껴두고 3번의 차순위 매수신고 행위를 매수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순위 매수신고는 경매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외한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죠. 이 차순위 매수신고 행위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 지급기한 내 대금을 완납하지 않게 되면은 재매각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재매각을 실시하기보다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재매각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죠.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만약에 대금 지급기한 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는 자신한테 매각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과 6번에 보면 우선 매수 신고하는데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공유자는 자기의 공유 물건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 우선 매수 신고를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을 때도 그 임차인으로서는 우선 매수 신고권이 있거든요. 그 우선 매수 신고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와 버리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상 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9가지 사항을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 9가지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때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확인 설명할 사항이 이렇게 4가지 사항인데 특히 주의를 할 거는 3번과 4번이다라는 거죠. 그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인수되는 권리냐 말소되는 권리냐 이걸 분석해서 위임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나는데 우리 보관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건 카드에 철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카드 하는 것이 우리 중개 행위에 비춰보면 중개 계약서에 버금가는 서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행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내용을 사건 카드에 기록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중개 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내용은 중개 계약서의 형식으로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매수인정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어디에다가 기재하느냐? 사건 카드에다가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사건 카드와 확인 설명서를 함께 칠해서 5년간 보관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업무정지처분 칸을 보시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업무정지처분은 최대 6월이죠. 그러나 매수인정 대리 행위의 업무정지처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업무정지처분 내린 사실은 출입문에다가 표기할 의무까지 규정해 두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표시 의무까지는 없죠. 그래서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시사항에 보면은 이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까지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게시할 서면 4가지 이외에 별도로 3가지 서면을 추가로 게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따로 또 추가적으로 게시할 필요가 없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게시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럼 결국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까지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 2장이 게시가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매수인정 대리인 등록증, 그리고 보수표도 2가지가 기재되는 거죠. 게시되는 거죠. 중개보수요일표,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등 수수료표, 그래 됩니다. 그리고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2 종류가 게시되는 거죠. 물론 공제증서가 2 종류가 게시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르죠. 보정설정 목적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정설정하는 것은 중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이고, 이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보정설정하는 것은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정설정하는 거죠. 보정설정 방법과 금액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3페이지의 이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도 공인중개사법에도 7가지 규정이 있었죠. 이 대법원 규칙에도 매수신청 대리인 행위를 할 때 해서는 아니 될 금지행위 8가지를 기재해두고 있는데 다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겠고 2번과 3번을 특별히 기억을 잘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2번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이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임인으로부터 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주시오라고 위임받은 그 물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즉 매수인정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낙찰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닌데, 이건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A로부터 그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받아 주시오라고 위임을 받은 물건인데 B 고객으로부터 또다시 위임을 받아서 대리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죠. 그것도 어느 고객을 위해서 낙찰받아 줄 것인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변호사법 31조에도 보면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 양쪽을 다 변호를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걸 활용해서 매수인정 대리행위를 할 때도 쌍방대리 하지 말아라 꼭 금지행위를 규정해 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리를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개 보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매수신청 대리 수수료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참고를 한번 읽어두는 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찌됐든 원래 시험에는 이 대법원 규칙, 즉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아마도 출제가 생략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이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 비교표 정도로라도 한번 봐두시는 정도, 그렇게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규제,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 3가지 제도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